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종강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시원해 하는데 저는 아주 섭섭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도 힘들었을 테고요. 또 선생들도 쉽지는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감회가 달라집니다만은 젊어질수록 학생들이 젊을수록 역사에 대해서 점점 좀 무지해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1학년들과 함께 적지 않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역사에 대해서 참 몰라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두고 얘기할 때마다 일본은 제대로 역사를 안 가르친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죄악들, 그 죄상들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을 우리에게도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도 역사에 대해서 참 아는 게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4.3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데도 4.3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이 몇 명 안 됩니다. 5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순위삼촌을 읽으면서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슬이란 영화도 보고요. 또 4.3 관련 특강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무지에 대해서 충격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지,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 다시 한번 절절하게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일까요? 수능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수능 필수가 아니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참 이래저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기영의 소설집 순위삼촌에서 표제작 순위삼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이 올 때마다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순위삼촌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4월에는 임철우의 돌담의 속삭이는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순위삼촌은 필독서죠. 한국 현대사의 비극 4.3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현기영의 소설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순위삼촌이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순위삼촌이라는 소설집은 1978년에 간행됐는데요. 이 소설집에는 표제작인 순위삼촌을 비롯해서 도령마루의 까마귀, 해룡이야기, 이게 중요합니다. 세 편이. 특히 해룡이야기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데뷔작인 아버지도 있습니다. 초혼굿, 동양꾼 등 10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 현기영의 첫 소설집입니다. 새롭게 간행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죠. 그러면 이 북촌 너분숭이 기념관을 배경으로 해서 순위삼촌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북촌 너분숭이가 순위삼촌의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한 곳입니다. 이 북촌 마을 사람들 몇백 명이 한날 한시에 살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장소죠. 제주도 가시거든 이 북촌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기영은 누가 뭐래도 4.3의 소설가입니다. 현대사의 비극 4.3을 소설을 쓴 작가죠. 동아일보 신춘문예 아버지로 당선됐습니다. 78년에 순위삼촌을 써서 4.3의 실체를 알렸습니다. 처음이었죠. 이게 소설의 힘이죠. 이 때문에 박정희 정권 하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순위삼촌 소설집이 나온 79년이네요. 아스팔트, 마지막 태우리가 있습니다. 태우리는 제주도에서는 소를 방목하지 않습니까? 한라산에 소를 방목하는데 그 목장들이 있죠. 그 목장을 지키는 목동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편소설에 변방에 오지 있는 새가 있고요. 이 변방에 오지 있는 새는 이재수의 난 신축 저항이라고 하죠. 신축년의 그 저항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영화도 있죠. 그리고 바람 타는 섬. 이건 30년대 식민지 시대 때 해녀들의 항일 저항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중요한 작품이죠. 지상의 숟가락 하나는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7살 때 경험했던 4.3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란이란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인삼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도는 4.3을 전후해서 빨갱이의 섬으로 낙인 찍히죠.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제주뿐입니까? 여수 순천이 그렇고 광주가 그랬죠. 빨갱이의 땅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납니다. 호적을 팝니다. 자기 고향을 속이고 자기 언어를 속이고 살아가야 했죠. 이게 얼마나 참담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이 소설의 화자인 나의 경우도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룡 이야기를 보시면 더 절절하게 그런 제주인의 비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있되 고향이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실향민 아닌 실향민들을 낳은 4.3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권력의 정당성을 빨갱이 사냥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죠. 친일파들 대거 끌어안고서 권력을 유지했던 이승만에게는 이 친일 문제를 반공으로 지워야 할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도 전체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제주도민 전부를 빨갱이로 낙인 찍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주도에 나서기를 반대했던 여수 순천에 있었던, 특히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죠. 연대 사람들이 걸기하자 그걸 이유로 여수 순천에서 또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48년 말에 반공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혹독한 빨갱이 사냥에 나섭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여수 순천 당시 어린아이까지 남김없이 학살하라고 했던 신문에 실린 담화문이 있습니다.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겠습니까? 나에게는 고향이 있어도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런 역사를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어떻게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시죠. 내게 고향이란 무엇이었나? 나에게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밖에 남겨준 것이 없는 곳이었다. 관광진이 어쩌니 하지만 그것도 지역 나름이어서 나의 향리인 서촌은 이렇다 할 관광자원도 없고 한이바람이 몰아쳐 귤 농사도 안 되는 한촌이었다. 적어도 내 상상 속에서 나의 향리는 예나 제나 죽은 말이었다. 말하자면 30년 전 군 소개 작전에 따라 소각된 잿더미 모습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향을 외면하여 살아오길 8년, 그 유맹의 10년 전으로 되찾아가려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주저주저하며 다가가야 하리라. 기차를 타도 완행을 타서 반도 끝까지 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을 지새우며 밤 항해를 해야 하는 수륙 1500리길, 참멀미 뱃멀미에 휘달리며 소주에 젖고 8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 생각에 젖어서 허이허이 찾아가야 할 고향이었다. 이것이 내가 평소에 고향을 지척에다 두고서도 지구 끝처럼 아득하게 여기던 이유였다. 이제 제사가 있다는 큰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이제 고향으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고향이 이때 없는 제주 사람들의 비애와 슬픔, 그리고 상처와 고통을 읽을 수가 있죠. 고향뿐만 아닙니다. 말들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잃어버려져야 했죠. 제주말을 쓰는 순간 제주인이라는 표시가 드러나고요. 그 순간에 차별의 대상이 되니까 자신의 모어, 엄마 젖을 빨면서 배웠던 이 모어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제주 사투리에 여러 특이점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아래아 발음이 남아있다는 거나 또는 니을과 히읗이 만날 때 발음이 연음된다는 거나 니을음으로 연음된다는 거나 이를테면 1학년을 1학년이라고 발음하거나 가련동을 갈련동이라고 발음하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해룡 이야기 읽으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방언, 사투리, 어머니의 말을 강제로 지워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랬죠. 이 표준어의 폭력, 서울 중심의 폭력에 휘둘려서 우리의 고향 말을 잃고 어머니 말을 잃고 표준어에 순치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말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당하게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말이 권력의 언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참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이 정도만 하죠. 아무튼 수인삼촌에 등장하는 화자인 나는 고향 사투리를 잊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고향 사투리였다. 내 입가에도 은연중에 고향 사투리가 떠올라 뱅뱅 맴돌았다. 잿빛 바다 안으로 날카롭게 먹어 들어간 시커먼 현무암의 갑, 저걸 사투리로 코지라고 했지. 섭지코지 가보셨나요? 바닷가 넓은 돌빌레에 높직이 쌓여있는 저 고동색 해초더미는 듬북누리겠고, 겨울바다에 포말처럼 둥둥 떠있는 저것들은 해녀들의 태왁이다. 시커먼 현무암 바위 틈바구니에 붉게 타는 조짓불, 무태 오른 해녀들이 불을 쬐는 저곳을 불턱이라고 했지. 나는 잊어먹고 있던 낱말들이 심층의식 깊은 데서 하나하나 튀어나올 때마다 남모르는 쾌재를 불렀다. 이렇게 추억의 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머릿속은 고향의 풍물과 사투리로 그들먹해지는 것이었다. 네, 이 사투리, 지역어, 요즘 지역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또 모어는 자신의 정체성에 저 깊은 곳에 깃들여 있는 하나의 증거 같은 것이죠. 그 증거들을 우리는 상실당해야만 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특히 제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수 춘천 사람들도 그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일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준어를 쓰기가 어렵다고도 하는데 아마 여기에 억압의 공포 또는 차별의 두려움 같은 게 무의식적으로 발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 이 고모부, 여기 화자의 고모부의 서북 사투리도 또 주목해야 되죠. 뒤에서 이 얘기는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삼촌의 환청, 강박증, 신경쇠약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순이삼촌은 나의 집에, 서울에 있는 나의 집에 지금 식모 노릇을 하러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순이삼촌은 가까운 사람들 남녀 가리지 않고 삼촌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 순이삼촌은 아픈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4.3 사건으로 인한 대학살 때 어린아이 둘을 그 온팡밭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미쳐갔죠. 환청에 시달리고요. 강박증에 시달리고요. 신경쇠약에 시달립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30년 후에야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더 이상 미쳐서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순이삼촌입니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직갱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 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온 터였다. 하여간 당신은 그 콩 2말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모양으로 절간에서 2달 정양까지 해야 했다. 그때부터 당신은 심한 결벽증에 사로잡혀 혹시 누가 뒤에서 흉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붙잡혀 늘 전전긍긍하게 되고 나중에는 환청 증세까지 겹쳐 하지 않은 말을 들었노라고 따지고 들곤 했다. 그리고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올 무렵에는 상군 해녀이던 당신이 갑자기 물이 무서워져서 물질마저 그만두었다는 것이었다. 최고의 해녀였던 이 순이삼촌이 서서히 정신줄을 놓아갑니다. 이게 역사의 상처가 남긴 트라우마겠죠. 이 트라우마를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벌의 부회장이니 뭐니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 그 자들과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게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해서 이런 환청과 강박증과 신경쇠약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먼저 죽은 아이들을 그리워하면서 결국은 아이들이 죽은 그 장소, 일주도로가 있잖아요. 일주도로 옆 밭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 부분 잠깐 볼까요? 그러다가 결국 당신은 국민학교 근처 일주도로변의 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부패한 정도로 봐서 죽은 지 20일은 조이 넘어 보였다. 그 밭이 일주도로에서 한 밭 건너에 있었음에도 20일이 넘도록 사람 눈에 안 띈 것은 거기가 후미지고 온팡진 밭인데다 밭담으로 가리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흰옷 아닌 밤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서 더더욱 눈에 안 띄었을 것이다.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올 때 입었던 밤색 두루마기에 따뜻한 토끼털 목도리까지 두르고 자는 듯 모로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는 먹다 남은 꽁약 사이나가 몇 알갱이 흩어져 있었고 그렇게 발견된 것이 불과 8해 전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화자인 나의 식모 생활을 하다가 제주에 돌아가서
그 자식들이 죽은 곳, 밭담으로 둘러쳐진 온팡 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밭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걸 밭담이라고 합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군경 토벌대와 공비, 무장대 사이에서 제주도의 민간인들이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잠깐 보시죠. 제주도뿐만이 아니죠. 여수순천도 그랬고요. 또 우리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에도 그렇죠. 또 정지하의 소설 빨치산의 딸도 그렇습니다. 언제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치산의 딸은. 그리고 이태 남부군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낮에는 군경이 찾아오고 밤에는 이 무장대, 공비 또는 산사람이라고 했죠. 찾아오고 그 사이에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보겠습니다. 밤에는 불악 출신 공비들이 나타나 입산하지 않는 자는 반동이라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많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낮에는 함덕리의 순경들이 쓰리쿼터를 타고 와 도피자 검속을 하니 결국 마을 남정들은 낮이나 밤이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 쓰리쿼터는 4분의 3입니다. 4분의 3톤 트럭을 이렇게 일컬었죠. 순경들이 도피자라고 찾던 폐병쟁이 종철이 형은 공비가 습격해온 밤에 괴 뒤에 숨어 있다가 기침을 몹시 하는 바람에 발각되어 대창에 찔려 죽었고, 헛간 멍석 세워둔 틈에 숨어 있다가 역시 공비의 대창 맞고 죽은 완식의 아버지도 순경들이 찾는 도피자였다. 우리 종조부님도 사건 석 달 전에 불악 출신 공비의 대창에 찔려 돌아가셨다. 당시 1구 구장이던 종조부님은 밤중에 내려온 마을 출신 폭도들로부터 식량을 모아달라는 요구에 고개를 흔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마을 출신 폭도 또는 공비라고 표현했는데, 공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70년대에는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화산도를 쭉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산사람들로부터 당하기도 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 토벌대들에게 당하기도 했죠. 토벌대들은 48년 11월에서 1월까지 대토벌 작전을 펼쳐서 중산간 지역을 다 불태워버리죠. 무지막지합니다. 오멸 감독의 영화 지스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죠. 빨갱이가 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현장이고요. 한국 현대사 80년을 거의 판가름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라고 했지만 한국 현대사라기보다는 한반도 현대사라고 해야 옳겠죠. 한편 이 서북청년단이었던 고모부의 항변을 들어보시죠. 이 고모부니까 고모와 결혼했겠죠. 고모는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북청년단 소속하고 결혼을 했고요. 또 고모부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모와 결혼을 했죠. 제주 사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서북청년단의 기질이 남아 있었겠죠. 이 제주도 사람들끼리 싸움들이 많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고모부의 항변 들어보시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1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듯한데 여러분들의 그 해안에 맡기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모부가 항변할 때는 평안도 사투리로 얘기를 합니다. 도민들이 아직도 서청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좋게 내들이 생각해 보라마. 서청이 와 부모 형제들 네 북에 와둔 채 월남에 왔겠어. 하도 빨갱이 등살에 못 이겨서 38선을 넘은 거이야. 우리 빨갱이라면 무조건 이를 갈았디. 우리를 무대기로 LST 타고 입도한 건, 섬으로 들어온 건 남로당 천진 이 섬에 방공전선을 구축하지는 목적이었디. 서청의 존재 이유는 에세 방공 아니갔어? 우리를 현지에서 입대 설라무니 순경도 되고 군인도 되었지. 길인디 말이야. 우리가 입대 보니끼니 경찰이나 군대가 영 엉망이들했어. 군기도 물러나고 남로당 빨갱이들이 득실거리고 말이야. 사실 그때 육지 사람 치고 이 섬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몰아쳐 빨갱이로다 보지 않는 사람이 없댔지. 4.3 폭동이 일어나디 50선거를 방해설라무니 남한에서 유일하게 이 섬만 선거를 못 치렀디. 군대는 반란이 일어나디. 하여간 이런 북새통이었으니끼니 라고 변명 또는 항변을 합니다. 이 육지 사람들이 이승만에 동조하는 그 언론, 행정에 동의해서 빨갱이 섬으로 낙인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고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48년, 47년 무렵 미 군정청 여론조사를 따르면 70% 가까이가 사회주의에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자들이었으니까 대부분.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뀝니다. 상세한 얘기는 화산도 시리즈 특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공허부 얘기도 다 무시할 수만은 없죠. 사연들이 있었을 텐입니다. 그리고 귀신 잡는 해병의 탄생 또는 폭력의 악순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인데 해병 3기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 청년들 그리고 산사람으로 있다가 무장대로 활동하는 귀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들은 보다 꼼꼼하게 역사적 사료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만은 이 소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때마침 6.25가 터져 해병대 모병이 있자 이 기순자들, 산사람으로 있다가 무장대로 있다가 기순한 사람들입니다. 너도 나도 입대를 자원했다. 그야말로 빨갱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눌러있다간 언제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고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현모형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해병대 3기였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용명을 떠쳤던 초창기 해병대는 이렇게 이 섬 출신 청년 3만 명을 주축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용명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건 따지고 보면 결국 반대급부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빨갱이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그들인지라 한번 여발한 듯이 용명을 떨쳐 누명을 벗어 보이고 싶었으리라. 아니, 그것만이 아니다. 어쩌면 거기엔 보복적인 감정이 짙게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북 사람에게 당한 것을 이북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이다. 섬 청년들이 6.25 동란 때 보인 전사에 빛나는 그 용맹은 한때 군경 측에서 섬 주민이라면 무조건 죄악시해서 때려잡던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 오류를 저질렀나를 반증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제주도를 내부 식민지 삼아서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권, 그리고 북쪽 정권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 분단 정권 하에서 이 내부 식민지 제주도가 겪어야 했던 고통들, 그 연장선상에서 여수 순천과 광주가 겪어야 했던 고통들,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면은 늘 이렇게 내부 희생양들을 제작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적대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죠. 이 친일을 덧칠해버리기 위해서 반공으로 무장했듯이. 이 적대적인 감정, 이 입각한 폭력의 악순환,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사를 꼼꼼하게 배워야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이삼촌의 상징성입니다. 순이삼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온팡밭에 붙박힌 인고의 30년, 78년이니까 48년으로부터 30년이죠. 30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순이삼촌은 그렇지를 못했다. 흰 뼈와 총알이 출토되는 그 온팡밭에 발이 묶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딸내 모르게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온 것도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온팡밭을 팽개쳐 보려는 마지막 안간힘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온우이가 묻혀있는 그 온팡밭은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소, 물귀신에게 채어가듯 당신은 머리끄덩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려갔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온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순이삼촌만이 아니겠죠. 수많은 제주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간 그 민간인들, 여수 순천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광주에서 죽어간 사람들, 또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어간 사람들, 그뿐이었습니까? 조작 사건으로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진실도 모른 채, 왜 죽었는지 모른 채 지금 고통스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세월호의 유족들, 이 순이삼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바로 북촌 그 너분서기 근처에 있는 애기 무덤입니다. 애기 무덤이어서 담을 저렇게 작게, 제주도에서는 이 무덤에도 담을 쌓거든요.
담을 쌓아놨습니다. 산담이라고 합니다. 산담. 무덤을 둘러싼 담을 이렇게 조그맣게 쌓아놨습니다. 자, 우리 작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문장 보고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리라고 섬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위령제 한번 떳떳이 지낼 배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 위령제를 한번 떳떳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원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해자가 쉬쉬해서 30년 동안 각자의 어두운 가슴 속에서만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게 햇빛을 못 본 원혼들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다. 가장 확실한 위령제, 가장 확실한 진원, 가장 확실한 애도는 진상규명이겠죠. 진실을 밝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겠죠. 당시의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뿐만이 아니고 명령했던 자들, 동조했던 지배계급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동원 관련 판결문을 쓴 그 판사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족속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역사는 갈 길이 멉니다. 잠깐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20년, 30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노고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오늘은 새삼스럽게 현경의 순이삼촌 읽으면서 이런저런 상념들 펼쳐봤습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